자,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 먼저 미국 시장도 좀 올랐죠? 네, 그동안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신고지수 내면서요. 그런데 나스닥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길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조금씩 올라왔고요. 그래서 6,964포인트, 7,000포인트에 이제 근접한 상황이라서 역사적 신고가 임박한 상황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 그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오라클이 9.65% 올랐습니다. 오라클이 거의 핵심에 지금 있어요.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핵심이라기보다는 가장 시장의 가늠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9.6%나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1.4%가 올랐는데요. 오라클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대규모 자본 지출이 악재다라고 막 그러더니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계속 있으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더라라는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오라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이 다시 부각이 된 건요. 알파벳의 덕을 본 겁니다. 알파벳의 덕을. 알파벳이 150억 달러의 회사채 모집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요가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기준금리 플러스 한 1.2% 정도의 가상금리가 있는데 0.9% 정도의 가상금리라고 합니다. 가상금리도 낮게. 그리고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150억 달러 모집에서 200억 달러 모집으로 증액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표시로 100년물 채권 발행 유지한다.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100년짜리요? 100년짜리요.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모토로라가 뭐 있었고요. 네. 근데 뭐 거의 뭐 근데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네. 네. 근데 그만큼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시장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오라클이 200억 달러 모집하는데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는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걱정을 하더니 오라클이 또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200억 달러 정도의 모집을 했었는데 그게 1290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왔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라클도 엄청난 수요 있었어. 그때는 별 얘기 안 하더니 알파벳이 요번에 흥행하면서 오라클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오픈 AI에 1,000억 달러 규모에 투자하는 부분들 이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쏠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수요가 있잖아.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별 문제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 지금 수익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임원도 이제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라클 오픈 AI의 가장 핵심 파트너사가 오라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이행 및 수익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고요. 9%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빅테크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흥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AI CAPEX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쪽에 어제와 오늘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만들었고요. 특이한 점을 가만히 보면요. 오라클로 올라오니까 데이터 센터 쪽이 다 올라왔겠죠. 코어이비도 7.6%로 올라왔고 전부 다 올라왔잖아요. 팔란티어 따라 올라왔고 엔비디아 190달러까지 갔습니다. 이게 170달러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또 한 이틀 전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한 10몇 프로 좀 낮습니다. 수익률이 좀 낮고요. 그리고 얘들이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셌던 뭐가 빠져요? 애플이 마이너스 1.2%. 제가 매일 이걸 설명을 웃으면서 드리는데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애플이 1.2%.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순간에는 물론 뭐 고점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어떤 순간이 있겠지만은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다분히 수급인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주 이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애플 빠지면서 뭐가 올라요? 그동안 계속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도 3%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3% 올랐고 팔란티어도 5%, AMD 3% 올라서 길주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틀 연속 양봉을 주면서 올라와서 역사 신고가 근처까지 돼서 다시 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이 2.8% 빠졌어요. 어제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5%, SK하이닉스 5.7% 상승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이 좋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빠졌습니다. 왜요? 어제 뉴스 전해드렸죠. HBM4에 루빈에 베라 루빈에 마이크론 요번에 빠지는 것 같다.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자료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들이 추정이. 그래서 요번에 왜 그럼 빠지냐? 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고사양을 마이크론이 맞추기 좀 어렵지 않겠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맞출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설 지나고라고 또 얘기하더니 요번 달 말이라고 또 바뀌었어요. 보도들이. 네. 이번 달 말에 양산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점유율에서 위축되지 않겠냐. 어제 보고서 하나 제가 보여드린 건 0이라고 얘기하는 네.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론은 빠진 거예요. 왜 요거 설명을 드리냐? 마이크론 빠졌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반도체 같이 빠져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빠진 거는. 네. 오늘 빠진 건 좀 다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또 뭐가 또 길주가 올라가니까 뭐가 또 약하겠어요, 미국은. 다우 같은 거. 다우 지수가 약하고 다우 지수에 속해 있는 필수 소비재. 네. 네, 이런 데들은 또 수급에서 빠지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수급이에요. 근데요. 그때마다. 강세 잡으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얘 오를 때 얘 빠지고 얘 오를 때 얘 빠지고 이거는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좀 턱까지 찬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있죠.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쪽이 오를 때 한쪽이 빠지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다가 아, 네. 좀 움직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가 또 오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약하다는 그런 질문이 혹시 이렇게 수급이 분산되면서 한쪽으로 가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가지 못하고 분산되면서 고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고점이에요. 이런 질문까지는 아닌데 네, 네. 좀 그런 느낌은 안 가져도 되나 싶어서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점이라고 하냐면요. 그 소위 내러티브에 의해서 그냥 너나 나나 나가는 양 있죠. 네. 너나 나나 다 그냥 부실주도 막 특히 부실주들이 있습니다. 저가주 부실주들 관리 종목도 막 상한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과열이다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 우리는 이제 오르면 4% 이상 내리면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좋긴 좋지만 급등하면 어제 뭐 거의 다 떴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또 4.1% 올랐고요. 코스닥은 4.3% 올랐습니다. 어제 상승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를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벌써 아래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분히 심리가 수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4조 팔았거든요. 그 전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가지고 개인들이 한 8조 정도 샀었습니다. 반을 또 팔았어요. 네. 이 2번 연속 지금 이번에 개인 투자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고 뭐 다 팔지는 않으. 그분 단기 거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산 사람들이 다 파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지표로만 보면 수치로만 보면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걸 2번 연속 이번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돼서 어제 이 역시도 어제 말씀드리기를 아마 자신감이 더 되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15만 원 넘어갔을 때 15만 원 넘어가면 어디가 고점인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16만 9천 원 갔다가 그리고 이제 17만 원 이제 넘보고 이런 상황이 좀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위를 당연시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위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한 15%에서 20%의 룸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게 19만 5천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16만 원, 17만 원 됐을 때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고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무조건 더 위로 간다라는 쪽으로 많이 좀 생겼고요. 근데 그 근거들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팝니다. 벌써 한 일주일째 팔고 있을걸요? 근데 하이닉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보이냐면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고점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네. 얘기는 그냥 공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저녁에 술 한잔 하시면서 그냥 얘기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은 뭐 그냥 던지는 말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가치라든지 영일과 올해 이익이라든지 이익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아는 내용인 거고요. 요번에 새로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빠졌었어요. 크게 한번 빠졌어요. 네. 지난주에 한번 크게 빠졌었고 네. 지난주에 두 번인 거죠. 그러니까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져서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그때 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성공했다고 표현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가 그것을 극복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수급의 손바뀜이라 그래요. 수급의 손바뀜 많이 들어봤죠? 손바퀴는.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저 밑에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도 되고 더 위에 팔아도 좀 더 빠져서 그렇죠, 팔아도 되고 그렇죠. 이런데 네. 이 밑에 들어온 사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더 위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센 사람 들어왔다 그럼 엄청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어떻든 간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위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의 손바뀜이 생기면 목표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도 지금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인들은 한 4조 팔았고요. 기관들이 3.4조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5.7% 상승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피에서 1.2조, 코스닥이 3천억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근데 우리가 지수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뭐 열흘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우지 않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일 때까지 이 시장은 간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네.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왜 반도체만 얘기하느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굳건히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센 거예요. 다른 데 보시면 우주항공 어제 인텔리안테크 상가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10% 이상 정도들만 써옵니다. 밑에 거는 안 써오고요. 세트랙 아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우주항공에서 급등했고요. 어제 전력기기 관련된 내용도 뉴스를 전해드렸죠. HD 현대일렉트 11% 올랐고요. 3대장인 효성중업, LSLT 다 강했고요.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종목도 강했습니다. 원자력도 어제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7% 올랐고요. 현대건설, 우진이 우진이 같이 상승을 했고 어제 태양광이 하나솔루션 13.5% 올라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ETF에서는 제가 이 앞에 ETF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ETF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각 사에서나 운영사에서 나오는 ETF가 있고 증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 그 이름은 빼고 가져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광고 그 회사 광고예요, 그거는. 네네네. 그 회사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증권, 우주항공 이렇게 적어 오는 겁니다.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전력기기 어제 8%, ETF입니다. 이게 ETF. 증권이 8%, 우주항공이 8%, 반도체 7%, 원자력 7%. ETF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데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강세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거와 연관해서 지금의 시장을 딱 우리나라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냥 ETF 대중화가 확산되는 시장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ETF 시대가 활짝 핀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주시장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는 가운데 여기다 써놨지만 예금, 부동산, 연금에서 이동하는 자금들은
개별 종목을 선호하지 않아요. 네. 성향 자체가. 그래서 ETF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ETF 운용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네. 네, 이분 어마어마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ET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ETF에서 방송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추천도 하고 했지만 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열광이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수급 자체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러움, 뭐 운용사 부럽다는 말은 제가 그냥 코멘트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ETF에 자금이 들어오니 ETF 구성 종목 중에 비중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들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는. 그래서 ETF 자체도 그냥 수익률이 8%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TF의 편입 비율이 낮거나 또는 ETF 편입이 아예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네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 돈이 다 ETF로 가서 ETF 위주 종목들만 그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도 ETF 편입이 아예 없는 중소형주는 어떡합니까? 걱정스럽죠. 네. 좀 심하게 불쌍하죠 지금 이제 거기는 실적이 있더라 없었던 지금 수급은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패션과 대유행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소외가 이제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정책적으로 구조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뭐 지금 썩 시장에서 이익 성장이 막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딱 나왔을 때 곧바로 그냥 지수를 사버린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를.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만 사버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는 또 어떻게 해요, 얘네는. 얘는 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10% 정도 검토한다라는 게 며칠 전부터 이게 막 돌았어요. 현재 한 3%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여의도에서는요, 우리들끼리는 야, 이게 10%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은 있지만 이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죠. 기금운용평가에서 코스닥도 BM으로 평가에 넣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만 지금은 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네. 전부 다들 소외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를 정부에서 이걸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종목들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잘 골라서 수익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ETF. 그렇습니다. 네. 타임폴리오 사모펀드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지난 연말부터 준비했고요. 지금 승인 요청 중이고요. 승인 요청되면 설질하고 또는 빠르면 설질하고 이후에는 아마 3월 첫째 주 정도에 바로 나올 거라고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사모펀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업력과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은 쪽이에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사모펀드에서 바이오 액티브 ETF에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투자를 펀드에 많이 넣으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임폴리오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승인돼 가지고 얘가 나왔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데 다 따라하겠죠. 또 네. 나오겠죠. 이게 이제 수급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과열을 만드는 건지 어떤 건지는 이제 이후에 차후의 문제인 거고 이 안에서 소외되었던 특히 코스닥에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한테 수급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도 혹시 이제 난 도저히 중소형주 갖고 있어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전력기기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 거고요. 네. 중소형주를 갖고 있을 때
매일매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나,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중소형주 중에서 물론 이것도 그냥 완벽하게 개별 종목만 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엔 또 위험한 종목도 많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개별 종목만 하는 건 아니고 지수의 대형주를 일부 담고 플러스 알파로의 수익률을 위해서 액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게 요번에 흥행이 되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내 종목이 충분히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까지는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랬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번에는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일단 코스닥에도 지금 수급적 요인이 좀 변화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다 ETF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ETF의 구성 종목 높은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네. 그런 근데 시장이다. 이거 뭐 시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ETF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게 개인들이 뭐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체로 이제 본인 업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예. 계속 그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예. ETF 이렇게 좀 넣어놓고 예. 조금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시장 전체로는 좀 낫지 않나?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쵸? 대로 자금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 요소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ETF도 마이너스 8% 나요. 그럼요. 빠지면은 ETF 개별 종목처럼 펀드랑 달라요. 특히 액티브 ETF가 요즘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건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뒤에 있는 펀드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ETF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설령 개별 종목처럼 제가 아무튼 이거 설명 시간이 없더라도 좀 드릴게요. 네. 개별 종목처럼 얘는 등락이 있어. 근데 우리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익 성장이 있는 섹터에 있는 주도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ETF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선법 개정, 세법 개정이잖아요. 네. 이게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멘텀과 연관된 ETF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ETF를 해야 되고 전력기기 ETF를 해야 되고 우주항공 ETF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내수 소비 ETF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들도 변동성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보다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정프로님 말씀 주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종목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주도주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또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가다가 몇 년 후에 걔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골고루 담아서 좋은 종목으로 계속 리밸런싱 해가는 기관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수급이 또 다시 바뀌는 상황이 돼서 소비자가 부진하면서 길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 또 계속 미국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또 이거더라고요. 셧다운으로 그 지표가 미뤄졌던 지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금요일 날 CPI가 나오는데 CPI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그 고용 시장의 급격한 조정 예상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자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케빈 네셋이 요번에 좀 안 좋더라도 그거는 지금 AI의 변화 시기에 일어난 부분이어서 이게 크게 전체적인 우리 경기의 뭐랄까요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나올 때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보았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고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1번 뉴스는 미국 교통부에서 자국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통과 시에 이란 영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운항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해서 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뭐 화요일뿐이 안 됐지만 뭐 금요일까지 제가 방송을 계속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연휴잖아요. 네. 이 연휴에 할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좀 현금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기계적으로 맨날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일 요번에 악재가 그 사이에 있다면 이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란 우리 쉬는 동안에요. 네, 우리 쉬는 동안 이게 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 사항을 이번 주에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일 내가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전력기기 갖고 있는데 그런데 좀 위험한 것 같아. 현금 좀 갖고 있고 싶어. 근데 그 위험이 만약에 이런가의 물리적 충돌인 것 같아. 그러면 우주항공 방산 ETF를 사서 가져가면은 네, 그쪽은 네, 그럼 왜냐하면 걔네는 이거 없어도 빠질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좀 그냥 읽어드릴 거는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중국의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암호화폐 발행 금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표하면서 해외에서 자국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 시비가 이제 유럽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가 봐요. 정프로님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을 되게 많이 하니까 이런 내용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보면은 유럽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진짜 어려워. 영국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 정치적 혼란도 되게 많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에서 은행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하고 집단적인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 서비스,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유럽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유럽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은 그러면 유럽에서 뭔가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뭐가 나오는지가 또다시 시장에서는 또 이게 모멘텀이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좀 뭔가 급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맨날 미국하고 중국만 보는데 네. 유럽의 정책 변화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총 3개 시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개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인데 예, 예. 항상 유럽은 저희가 좀 예. 생각 안 했던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예, 예.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안이 통과됐다는 거잖아요. 특위 구성안이. 네.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그러면 대미투자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그리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딱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원전, 셰일가스, 전력망. 원자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공급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셰일가스와 전력망에 대해서는 미국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국은 전국에 옥타곤 했습니다. 전국에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지만 네. 이 셰일가스를 활용할 발전소가 없는 상태다. 셰일가스 액화 발전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원자력 움직이는 것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전력기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만 행정부에서 반도체 일단 미국의 입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129km 떨어진 곳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둘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 시설 40%를 미국에 두는 것이다. 이거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 매기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공식적으로 대만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70년 동안 구축한 생태계 이전은 불가능하다. 미국 이전 명확히 불가하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요거는 당장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하고도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서 네.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증권에서 어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이 보고서도 읽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뭐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의 상황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를 제가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읽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 내 가스 발전 병목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그리고 빅테크 및 에너지 기업들이 건설 중인 가스 발전 규모는 1년 전 2배 증가했지만 허가나 부지 선정 등으로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태양광이 IRA 기반의 세액 공제로 보완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태양광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그리고 짧은 구축 기간과 비용 대비 수익성 우위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으니까 조금 어감이 틀려졌는데 태양광은 IRA 기반의 네. 세액 공제로 보완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수요를 끌어올리는 이게 핵심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과 세제 혜택으로 인한 태양광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요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때. 요 두 위의 내용이 요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병목 현상이 꽤 오랫동안 얘네들은 이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짧은 구축 기간이 상당히 모멘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중국산 및 중국 영향권에 있는 공급망에 대해서 공급 제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공급망은 세액 공제 불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지가 약화되고 한국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경쟁력 강화 전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제가 픽해서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팀이 중국에 가서 태양광 업체들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뉴스에서 그날 급등했죠. 이게 네. 지난주 얘기예요. 네. 그런데 대만도 갔다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대만 태양광 업체에 비공개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또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요. 연준 의장, 네. 미국 재무부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건 우리 시장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런 데서 움직이는 워딩이나 이런 정책들은 그렇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시장 규모 전망치를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 표를 아예 이렇게 해서 발표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뭐냐면 전망치예요, 저게? 예, 여기 2026, 27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 결론만 요거 써놓은 거예요. 네. 2026년도에는 HBM 시장 규모가 8%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고요. 27년에는 9%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에는 5.1% 공급 부족, 내년에는 4% 공급 부족. 그래서 HBM의 낮은 수요율과 복잡한 공정으로 공급 부족 상태는 계속 갈 것이다. 결국 공급 확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이 날 거고 성장하면서도 계속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5%가 공급 부족하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그렇죠. 5%, 왜 5%밖에 안 돼? 이게 아니죠. 예, 5%가 그렇죠. 부족하다는 건. 네, 맞습니다. 어...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10번 뉴스는 미래증권에서 가상화폐 지갑 개발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금융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을 통해서 보관, 관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HTS나 MTS와 지갑을 연동하겠다는 거군요. 이 박현주 회장의 워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 가상화폐까지 아우르는 그룹의 모든 투자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투자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시도가요. 5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인프라가 안 됐고 개념이 안 됐어요.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면 다 사기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상당히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이제 이걸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저도 그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사기라 그랬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면서는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워딩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와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워딩. 달에 자체 성장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스페이스X가 10년 안에 달성할 것이고 화성에도 도시 건설을 준비할 것인데 시작을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우선 달 탐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근데 이걸 월가에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달 탐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그리고 나사에서는 스페이스X의 달 탐사 우선 요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뭐가 제가 흥미롭고 재밌다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의 워딩입니다. 이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비관적으로 전망해서 맞는 것보다 낙관적으로 도전하고 틀리는 편을 택하겠다.
인류 문명의 단계를 높이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우주로 나가 태양 에너지를 직접 가져다 쓰는 것뿐이다. 3년 안에 가장 저렴한 인공지능이 우주에 등장할 것이며 옵티머스는 무한히 돈을 찍어내는 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뒷얘기보다 요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요 화면을 참고로 제가 가끔가다 참고로 맨 뒤에는 이런 걸 좀 가져오거든요. 네. 참고로 요걸 좀 한번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형 IPO를 하잖아요. 네. IPO를 하는 과정에 있는 6개월하고 IPO가 끝난 6개월의 시장 수익률이 어땠냐를 본 거예요. 얘는 시장 수익률을 본 거거든요. 얘 보면은 이게 짙은 파란색이 곤색이 이게 IPO 전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퍼센트입니다. 75%, 25% 이하, 이건 75% 이상이에요. 즉 75% 이상 확률로 IPO 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75% 이상 확률로 시장 수익률이 IPO 이후에는 전부 다 낮았다는 거예요. IPO 한편으로 무슨 얘기냐면 IPO 전에는 시장이 좋았고 네. IPO 후에는 시장 수익률이 낮았다라는 걸 이걸 통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 밑에 N수는 IPO 개수예요? 예. 근데 이거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올해 엔스로픽, 올해 스페이스X 진짜 어마어마한 IPO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IPO가 지금 다 될지도 몰라요. 사실 다 되면 정말 진짜 엄청난 거고 네. 그 중에 하나마다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대형 IPO가 올해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지금부터 이걸 막 곰곰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IPO에 대해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거기서 테마가 뭐냐 이렇게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통계치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PO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 정도 표 보시면 감이 좀 올 것 같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한 유라시아 원정대 4월 열흘 동안 가는 건데 4월 모집은 끝. 네. 그래서 지금 윤명철 교수님이 시간이 혹시 가능하면 네. 한 5월이나 뭐 6월 정도 한번 저희가 다시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제 하루 광고 했는데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광고를 넉넉히 볼 정도로 굉장히 매혹적인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들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벌써 마감이 돼서 저희도 이제 추가적인 걸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 기회를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한번 쫄라 볼게요. 네. 네. 자, 하여튼 파미르곤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긴 해야 되는데 네. 언제 갈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네. 저는 더블 밸류업으로 더블밸류업으로 이어가고요. 또 개장 사항 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오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